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날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마약 사건 소식이 정말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심각한 이 사회 문제로 마약 사건이 정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인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비아이의 이 마약 사건, 사실 뭐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아이의 사건이 집중 조명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양현석 YG 전 대표가 연루돼 있다라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 조명을 받았던 건데, 이 비아이가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지인 A씨로부터 이 필로폰, 그러니까 대마초하고 마약 유저 LSD를 구입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재판에 넘겨진 건데, 그러면서 지금 이 마약 투약 사실이 2019년에 알려지면서 아이콘에서도 탈퇴를 하고 YG와도 이제 전속 계약이 해지가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양현석 전 대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BIA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BI가 지금 지인 A씨로부터 구입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A씨에게 양현석 전 대표가 이 회유, 협박해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BI에 대해서 지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기로 일단 뭐 BI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고 있고요. 또 가족들도 일단 부모도 이 피고인에 대해서 선도를 다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BI에 대해서 대중의 이 여론, 굉장히 여론이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IOK 컴퍼니 이 최연소 사내이사를 맡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YG에서 계약 해지를 하면서, 전속 계약 해지를 하면서 IOK 컴퍼니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마약 혐의 때문에 전속 계약 해지를 하고 기획사를 옮긴 건데, 소속사를 옮긴 건데, 이 소속사에서 최연소로 사내이사로 이렇게 선임을 했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그걸 또 그러게요. 받아들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마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지난해지요, 6월에 솔로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도 애초에 3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징역 네. 3년을 구형한 이유가 반성해야 될 시기, 자숙해야 될 시기에 경제적인 이득,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구형을 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본인이 어쨌든 마약 투약을 하고 이 관련해서 어쨌든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곧바로 이어가서 또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중들에게도 이거는 마약 사건 뭐 이렇게 가벼운 거다라는 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등장한 뉴스가 있었죠.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매한 조직과 그리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사람 등 총 51명이 검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또 보이더라고요. 마약을 투약한 사람 가운데 이 방송인 에이미 씨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에이미 씨 하면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그러게요. 뭐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에이미 씨 전력이 이미 있죠. 네. 2012년, 2014년 두 차례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외로 강제 추방돼서 미국에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 이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올 1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7개월여 만에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혐의로 이 정황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긴급 체포가 된 상태고요. 현재 이제 구속돼서 검찰에 넘겨진 상태인데, 지금 상당히
이번에 경찰이 입수한 마약 자체가 21만 4천 명에게 투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시장 가격으로는 219억 원에 달하는 양인데 일단 지금 검거한 피해자가 51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5명이 초범이고요. 2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아, 정말 초범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새롭게 마약에 참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편의점에 마약 봉지를 놓고 간 이 2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직원이 이제 이걸 신고를 했고요. 결국에는 검거가 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편의점 직원의 눈썰미 때문에 20대 이 마약 사범이 덜미를 잡히게 된 건데 이 마약 사범이 깜빡하고 아마도 편의점에 이 마약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러게요. 두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일이었는데 7일 신림동에 있었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새벽 1시 40분쯤에 A씨가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서 약봉투를 두고 온 것 같다. 이렇게 직원한테 확인을 부탁을 했는데 이 약봉투 속에 하얀 가루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고요. 뭐 새벽 2시 35분쯤에 이 A씨가 편의점으로 이 약봉투를 가지려고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 A씨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속 이 가루, 그러니까 마약이죠. 지난달 지인에게서 구입을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유통 경로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편의점 직원분이 사실은 손님이 약봉투 놓고 갔다, 좀 이따 찾으러 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차리셨고 그걸 또 신고라는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하신 게 참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약 공급책 바티칸 킹덤 다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먼저 이 바티칸 킹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뉴스에 워낙 많이 여러 차례 장식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실 법도 한데 검거 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티칸 킹덤 하면 텔레그램 아이디죠. 이모 씨 20대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 필리핀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전 세계를 쓰는 박모 씨를 박모 씨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박모 씨에게 국제 택배 등으로 공급받은 마약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바티칸 킹덤 이 씨가 국내로 몰래 들어온 마약류를 공급 총책, 판매 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네. 이렇게 조직을 꾸려서 마약을 판매해서 세를 불리다가 그래도 다행인 것이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8개월 만에 경찰의 덜미를 붙잡히게 된 겁니다. 1월에 이 관련해서 마약 사범만 90명이 검거가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티칸 킹덤을 포함해서 유통 사범 28명 중에 17명이 구속됐고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구매한 62명 가운데 1명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예전 같으면 사실 대마, 필로폰 이 정도가 마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요즘 마약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뭐 엑스터시, 케타민 등과 다 포함해서 49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했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SNS,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을 했고 현금을 받지도 않았어요. 가상화폐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왜 요즘에 이 마약범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던지기 수법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그걸 사진 찍어서 이제 구매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좌표를 그쵸. 찍어서 보내주면 구매자가 여기에 마약이 있구나라고 해서 마약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던지기 수법을 활용을 해서 구매자들과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 킹덤 같은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게 본인이 어쨌든 국내로 받아서 국내에 정말 뿌리는 이 마약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하나를 검거하는 게 굉장히 사실 마약 단속, 마약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검거가 됐고 그렇게 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바티칸 킹덤이 구속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이 지난 1월 초였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된 지 8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중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
형의 6억 6천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범 30대 A씨 역시 징역 5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뭐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뭐 범행 기간은 길진 않아요. 불과 8개월이기는 하지만 SNS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나 뭐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마약류를 거래하면서 수법이 상당히 대담해졌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를 했다고 지금 재판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약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판결문의 내용을 좀 보면 수사에 협조했고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 일종의 어쨌든 본인이 이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이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형이 선고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법원이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바티칸 킹덤이 마약을 받아오는 사람, 진짜 마약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필리핀에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건의 주범이 바티칸 킹덤 이모 씨라기보다 전 세계 박모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대인데 지금 필리핀 교정시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송환이 필요한 이유가 어쨌든 바티칸 킹덤이 이 지금 박모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박모 씨 역시 누군가에게로 마약을 공급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마약 범죄 조직 전반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전 세계 박모 씨 국내 송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마약에 손을 대는 초범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물론 이 코로나19라는 조금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약을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텔레그램의 아이디만 특정 아이디만 치고 들어가도 너무나 이제 팔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뭐 어디 이렇게 막 어둡고 으슥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던지기 수법 말씀하셨지만 대낮에도 충분히 길거리를 가다가 마약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용이성 이런 것들이 사실 초범을 늘어나게 하는 이유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마약 범죄에 고스란히 지금 악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같은 걸 통해서 마약을 구매하면 사실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인 건 사실 이 초범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범 연령대, 주된 연령대가 20대와 30대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여기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청소년들도 이 초범의 글쎄 가세라는 표현은 참 그렇지만 청소년들까지도 지금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뭐 통계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월부터 올 7월까지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6,501명인데 네. 이 가운데서 초범의 비율이 5,201명, 무려 80%가 지금 초범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사범 중에 제가 10대에서 20, 30대가 많고 10대까지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대부터 30대까지 증가 추이를 말씀드리면 올 1월에서 7월까지가 50%가 넘어요. 절반이 넘는 55.5%인데 이게 청년층 비율이 2018년부터 해서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8년에 40%를 조금 넘었는데 지금 거의 56%에 달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청년층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인 건 사실 뭐 유튜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마약을 할 때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컨텐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체험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로그에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들 자세하게 또 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호기심에 한 번쯤 검색했다가 아, 이거 나도 한 번쯤 재미삼아 그러게요. 뭐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관련해서 마약은 어쨌든 우리 생활에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뭐 범죄하고 바로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건강, 신체와 정신을 파괴시키고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 컨텐츠들을 관련해서 뭐 요즘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쓰고는 있지만 이런 컨텐츠들이 10대 청소년들 또는 20, 30대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이제 매체, 미디어를 접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거기서 워낙 다양한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 혹할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뭐 마약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은어를 사용을 해서 사실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니즈가 사실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그 관련된 컨텐츠를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똑같이 따라서 범죄를 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이 신호 중에 하나가 초범의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초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인구가 그러니까 마약을 접하고 있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뭐 10대에서 30대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열려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대 이제 대학생 A 씨가 이 마약류와 관련해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남자친구하고 친구하고 함께 이 마약류를 접하다가 이제 검거가 된 것인데 셋 다 초범인 상황이에요. 왜 하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길래 우울증에 혹시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진짜 혹 이렇게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라고 해서 접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궤변같이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들도 지금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마약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일화다, 한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약과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기심이 죄의식 없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끝나면 되는데 호기심이 이제 실행이 될 경우 마약 사범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진입을 막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느냐라고 본다면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치가 전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렇게 초범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이라든지 뭐 수사 담당자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판매상을 거쳐서 보통은 마약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람과 연락이 돼서 내가 마약을 구매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쉽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한술 더 떠서 이 해외 직구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도 있다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직구로 그러니까 개인이 구입을 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 상반기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우편 특송화물 속에서 적발한 마약이 605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살펴보면 상당히 달라요. 같은 기간에 158건이었거든요. 그때 비해서 거의 4배가량, 1년 사이에 4배가량이 늘은 것인데 605건 가운데서 259건은 10g 이하 소량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기 쉬운 그런 정도의 용량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구매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이 호기심이 직접 실행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마약이라고 한다면 뭐 돈 잘 버는 연예인들 아니면 재벌가 자제들 또는 뭐 유학생들 이런 집단에서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고급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으로부터 이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판로가 열려 있다는 것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고급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마약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배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마약류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마약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유통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마약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약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한 번 손을 대요. 근데 이렇게 한 번 해외 직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구매하는 게 어렵지 구매가 이루어져서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뭐 이제 손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초범이 재범이 될 경우의 문제. 아무리 마약 가격이 예전보다는 조금 저렴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렴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그러게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중독 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면 그게 결코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체적으로 피폐해지면서 경제 상황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행동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약 초범들이 재범자가 되면서 빠져들게 되는 게 아까 바티칸 킹덤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약 유통하고 판매책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점차 깊은 수렁에서 이제 정말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그렇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조금이 아니라 정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초범자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마약의 가격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해외 직구가 편해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또 오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또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런 마약 초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또 처벌을 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이지만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독성을 좀 치료하는 것도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초범이 재범이 안 되려면 초범 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우리나라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느냐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프라 구축이 거의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정한 보호치료센터를 보면 보호치료 시설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21개밖에 안 되고요. 병상은 3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검거 인원들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만 몇천 명씩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개 병상에서 뭐 초범이 요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초범들을 치료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마약이라는 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게 환각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한테 계속 처벌 수위만 올린다고 해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사회생활이 제대로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네. 처벌만 받고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뭐 수감생활 끝내고 사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영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 인프라 확충을 하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이제 시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범죄자를 위해서 예산 늘리는 거, 내 세금 들어가는 거 난 싫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들을 제대로 치료해 주는 것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사실은 언급을 드렸지만 이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다라는 것이 이런 초범자들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마약을 유통하는 수법도 굉장히 좀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수법들이 진화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우리 어떤 수사 당국의 인력이 그걸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최근 국제 마약 조직의 경유지가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돌고 있죠. 있어요. 그러면서 밀반입량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 이제 아까도 뭐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정원 자료를 보면 통조림, 인형, 청바지 같은 의류 또 땅콩에도 필로폰이나 대마를 숨겨서 들어오는 그런 범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마약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 범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조금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팁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소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출입국 세관 또는 뭐 국내로 운반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경우에 부탁 거절하셔야 그럼요. 됩니다. 사실 부탁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운반해 주는 게 무슨 일인데 뭐 별일 아니겠지라고 해서 운반을 해주다가 마약 운반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없는 뭐 다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엔 옆집에 이제 택배 좀 받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즘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떤 택배 기사님들도 초인종 한번 누르고 그냥 택배 상자 집 앞에 놔두고 가시지 대면해서 직접 물건을 주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좀 받아주세요라고 할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역 화물이나 운송 보관 요청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큰 대금을 주겠다 이런 그렇죠. 경우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범죄하고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셔야 되고요. 마약 유통 같은 의심 사례가 주변에 발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즉시 111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뭐 이렇게 비행기에 내려서 일단은 이제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이 조그만한 짐 봉투 하나 주면서 이제 이거 운반만 해주면 사실 뭐 10만 원,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대상을 어린 학생들로 꼭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어린 학생들한테 사실 10만 원, 20만 원 준다 그러면 그죠? 그쵸. 이거 뭐 그냥 운반만 해주는 건데 굉장히 좀 좋은 아르바이트 같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했다가 굉장히 좀 고난을 겪으실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다시 한번 날 드리겠습니다. 시킬 거면 날 돈 주고 시킬 거면 네가 대신 옮기지 왜 날 그렇죠. 돈 주고 시키지? 이렇게 한번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님 이 마약 초범에 대해서는 아까 뭐 BI도 그렇지만 집행유예 정도가 내려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재범이 될 경우 초범하고 재범 이 형량 수위가 어느 정도 달라지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이제 기준을 놓고 보자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마약류 관리법 일단 그 자체는 법정형도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이거나 본인이 어느 정도 수사에 협력하거나 물론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없는 나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은 예외적으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에 좀 많이 협조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 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집행유예형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재범일 때는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재범일 때는 우리가 일반 형법에서도 그렇지만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이제 가중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형량을 벗어나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징이라든지 벌금 액수도 굉장히 셉니다. 네. 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거나 걸려서 물론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1억 원의 벌금 그냥 사실 쉽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추징도 내가 만약에 이 마약을 공급을 해서 어떤 이득을 받은 게 있다면 다 그거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본인은 나는 이거 사실 조금 잠깐 발 담근 거고 내가 한 거 뭐 그렇게 나는 공범의 지위도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일반 다른 범죄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점을 좀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 마약 사범 앞서서도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20대, 30대 마약에 손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 청년 마약 사범들을 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 마약 사범이 발생 안 되려면 10대 때부터 저는 청소년 시기에 그쵸. 마약류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자료를 발표한 걸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환각성 물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중고생 응답자 가운데 불과 이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인원이 35.8%예요. 그런데 이 인원 가운데서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무려 81.4%가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교육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러게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통해서 보면 다 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교육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관련 교육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성 없는 교육 환경을 실효성 있도록 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제대로 된 어떤 교육 이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 30대 같은 젊은 층 같은 경우도 호기심에 마약을 지금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즐길 게 없다 보니까 한 번 검색 잘못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제 마약 초범이 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를 위해서도 이 관련한 캠페인을 조금 벌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마약 사범, 초범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의 초범,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게 지금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개인의 문제, 개인이 일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라고 하지만 누구나 이 마약범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조금 예산 편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 층이 마약에 빠져들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청년 마약 사범 한 번 되고 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재범률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약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초범일 때 처벌을 받는 경우 뭐 제 생각에는 좀 드물 것 같고 오히려 한 번 했는데 들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앞서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초범일 때 우리가 거기서 딱 끊어내야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빠져들지 않게 되는 그 위험으로부터 사실 구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사회적인 이슈로 보고 사회적인 문제로 좀 보는 시각도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